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금 부분 계속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33페이지에 있는 제3절 임금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임금 체계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체계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연공급, 그 다음에 직능급, 그 다음에 직무급, 연봉급, 이러한 형태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엔 임금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를 띠느냐는 거죠, 임금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금 형태에 있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첫 번째가 이제 시간급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몇 시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소위 말하면 요즘 시급제 아르바이트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오늘 4시간, 내일 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 그러면 시급 곱하기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주로 시간제라는 거죠. 시간급제. 그래서 임금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노동력의 시장 가격이며, 기업은 이러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노동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다. 노동량.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일 8시간이라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달에 며칠 일했느냐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달에 내가 임금을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거. 기업 측면에서는 임금 산정에 간편과 공정을 기할 수 있다. 간단하죠. 시급 곱하기 임금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근로자를 자극할 수 없어서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A라는 사람도 8시간, B라는 사람도 8시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8시간 동안에 80개를 만들어내는데, B라는 사람은 100개를 만들어내도 임금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급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능률에 대한 그 자극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단점처럼.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임금 계산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1시간이 1,000원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과급제입니다. 시간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성과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8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10개를 만든 사람에게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라면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시간급 베이스인데, 그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냈느냐, 양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과급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많이 만들면 임금도 많이 받아야 한다 해서 생산 고임금제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급제란 생산물 한 개당 단가에 생산물 수량을 곱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이 아닌 노동의 성과인 생산량으로 임금을 측정한다. 생산량으로 임금 측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급제의 장점은 근로자에게 합리성과 공평감을 준다. 많이 만든 사람에게 많이 나가고 적게 만든 사람에게 적게 나간다라는 공평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능률을 자극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소득을 증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표준 단가의 결정과 작업량의 측정이 어렵다.
표준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입에 대해서는 뭐 1,000원인데 1년 차에 대해서는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경력이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산량만으로 한다면 신입사원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무리한 작업으로 근로자의 심신을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왜? 생산량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아가니까. 예. 사람들이 좀 자기 몸을 생각 안 하고 생산량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능률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률급. 능률에 따라서 능률을 많이 올리는 사람에겐 많이 지급하는 거고,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에겐 임금이 적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양과 성과를, 여기서는 양이라 그랬죠. 양적이면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양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이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과가 잘 나야 돼. 분량이 없고 이래야 되겠죠. 분량이 많으면서 많이만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의 종류는 토엔의 이익 분배제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근대적인 그래 선구 형태로 나왔고요. 경영 활동에 의해 발생 이익을 당의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제한 제도를 둔다든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경영 활동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나오면 많이 주겠죠. 그 다음에 할 시대 1급제나 이익분배제 등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임금과 생산 고임금을 절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임금 뭐였던가, 시간에 따라서만 지급하는 것 같고, 이건 양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걸 조금 시간 플러스 양, 예, 이렇게 절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한제, 시간 할증제 일종으로 작업 능률과 단축 시간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한다. 쉽게 얘기해서 택시 요금 할증요금 붙는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밤 12시가 넘어간다든가, 혹은 시외로 구간이 넘어간다든가 하면 할증이 붙죠. 이런 식으로 일정,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동안에는 똑같은 임금을 주는데 그걸 넘어가면 할증을 준다든가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근데 이제 시간 양과 성과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남들 다 100개씩 만들어낸다, 아니 90개 만들어내는데 최고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100개다. 그러면 이 100개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단가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할증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일러제, 동작 및 시간 연구 등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직무를 평가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복률 생산급의 형태이다. 사실은 테일러제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포드죠, 포드. T형 모델. 이게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간이 이뤘던 게 이제 테일러제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 해서 사람의 동작을 연구해요.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어떤 식으로 들고 가느냐, 어떤 식으로 또 들어 올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봉제입니다. 예, 연봉제는 능력이나 실적, 공헌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능력, 실적, 공헌도.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그 회사의 실적이나 공헌에 이바지한 게 크다. 그럼 이제 연봉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지는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연봉제를
이거를 채택하면 어떤 것들이 좋으냐면 장점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므로 능력주의, 실적주의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이 당연한 얘기겠죠. 열심히 일하면 많이 받는다. 실적을 많이 내면 내게 그만큼 보상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감한 인재 등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경쟁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연봉을 많이 제시해서라도 데려와야 되겠죠. 실적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성과와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나오는 부서, 영업이라든가 혹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서는 상관없는데 서비스라든가 혹은 사무 분야라든가 R&D도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명확하게. 이런 분야 쪽에서는 연봉을 측정할 때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의 조조로 연봉액이 삭감될 경우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또 종업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위화감 조성, 불안감 증대의 문제가 돼. 예를 들어서 팀장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팀원이 있다. 그럼 팀장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기보다 한참 밑에 후배인데 자기보다 연봉이 높아. 예, 그럼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등등. 그 다음에 특수임금제도. 특수임금제도의 첫 번째는 집단자극제다. 말 그대로 개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자극하는 겁니다. 부서 혹은 공장 전체 혹은 지점 전체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이달의 우수 지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개의 자동차 판매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지점에 있는 다른 사람이 판매 실적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판매에 도움이 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겠죠. 왜? 이달에 나만 잘 팔아서 될 게 아니라 못 파는 사람들도 잘 팔아줘서 그 실적이 많이 올라와야 나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10등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공장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H차다. 그러면 A 공장, B 공장, C 공장, D 공장 이런 식으로 공장이 다 있다. 그러면 A 공장에 숙련된 기술공이 그렇지 않은 신입사원들한테 잘 알려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달에 생산성 높이고 그다음에 차 생산량을 좀 더 높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H차 입장에서는 각 공장에 대해서 이달에 최고 생산 출하량을 기록한 생산 인력 대비 그 공장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의 이벤트를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집단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에 배치된 개인이 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왜? 나만 못한다 그래가지고 욕먹을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신입 구성원의 훈련에 적극적이며 작업의 요령을 타 구성원에게 감추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노하우를 빨리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실적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내 팀워크와 협동심이 육성된다. 단점은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향상된 성과가 관리 방식 때문인지 작업자의 기술 노력 때문인지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공장이 이달에 우수 공장이 돼서 상을 받는다. 인센티브를 받는다. 근데 이 A 공장 입장에서 A 공장장이 전임 공장장이 해던 거를 타파하고 새롭게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자 해서 그것이 성과가 난 건지, 아니면 A 공장의 생산직 전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성과가 난 건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입률제라는 거예요. 수능한다라는 건 뭔가냐면 임금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능 입률제 첫 번째는 생계비 수능임. 이 얘기는 뭐냐면 생계비에 따라 임금도 변경된다라는 거. 변동. 그럼 생계비가 올라가면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생계비가 내려가면 임금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임금도 올라가는 거죠. 그죠? 대신 판매 가격이 내려가면 임금도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임금도 그것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 순응입률제예요. 이익. 이건 말 그대로 이익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고, 이익이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 임금도 내려간다라는 구조를 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익 분배제라는 것도 있다. 이익이 난 것만큼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쉐어링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Profit Sharing Pla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분배제는 기본적 보상 이외에 각 영업기마다 결산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는 거죠. 효과는 기업 측과 종업원 간의 협동 정신을 함양 강화해서 노동관계를 개선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고 이익 배당 참여권 분배율을 근속연수와 연관시키면 종업원을 장기 근속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에게 이익 배당을 많이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분배 제도라는 것도 있다. 특수임금 제도의 한 형태인 성과 배분 제도도 있다. 분배 제도죠. 자, 성과를 많이 내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쉐어링 하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스캔런 플랜과 러커 플랜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스켈런 플랜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각종 위원회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러커플랜은 이것에 비해서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부가가치가 이거예요. 러커플랜.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한 배분. 스켈런 플랜은 매출이익에 대해서 분배하는 거고, 러커플랜은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라는 것과 매출액 기준, 매출액. 쉽게 얘기해서 뭐 100원짜리 10개 팔았다. 그럼 1000원이 매출액이죠. 근데 부가가치라는 거는 100원짜리를 10개 팔았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였냐? 90원이었다 그러면 10원 곱하기 10개 하면 100원이라는 부가가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스캔런 플랜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9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이다 그러면 100원 증가한 것만큼 이익에 대해서 분배하지만 러커 플랜은 뭐냐면 이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 부가가치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스켈런 플랜은 유보액을 25% 남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으로 발생한 이익 중에서 100%를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25%는 회사에 남겨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75%만 근로자한테 지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는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정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요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위원회라는 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제한제도위원회. 그러면 뭐 예전에 그런 거 하면 안 했었죠. 회사 복도나 이런 데다가 뭐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한제도. 회사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채택이 됐을 때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이 바뀌거나 혹은 생산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회사에 이익을 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런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제도위원회라든가 혹은 뭐 제도혁신위원회라든가 혹은 뭐 여러 위원회. 그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만큼 지급하는데 25%는 회사에 유보를 시키고 지급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켈런 플랜은. 그 다음에 러커 플랜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만큼에 대해서 배분을 해준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임금 격차를 보도록 할게요. 제4절입니다. 237페이지죠. 자, 나와 내 친구가 똑같이 회사를 다니는데 왜 친구는 많이 받고 나는 임금을 적게 받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죠. 그럼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는 경쟁적인 요인도 있고 비경쟁적인 요인도 있다. 말 그대로 남들과 혹은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해서 내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고 경쟁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라든가 어떤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경쟁적 요인으로는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라는 거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임금도 높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금도 낮은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생산성이 낮은 사람과 경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 경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금의 보상 격차설 때문에 그렇다. 보상 격차라는 거는 임금을 다른 차원, 임금에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하게 일을 잘했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임금으로라도 보상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는데요. 임금의 보상 격차설에서 임금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용의 안정성 여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특별하게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임금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고용의 안정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금의 보상 격차설이란 보상 격차는 뭐냐면 3D라는 표현을 쓰죠.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일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일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 현실의 경우에는 그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높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러한 힘든 일, 지저분한 일, 위험한 일은 어떻게 한다? 임금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의 쾌적도 여부.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예. 똑같은 생산직 전자 부품 회사의 생산직과 그 다음에 광부가 있다. 그러면 뭐 똑같이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일이라도 어떤 게 작업의 쾌적도가 훨씬 높나? 이게 훨씬 더 높죠. 그죠? 광부가 작업의 쾌적도가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임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부품 회사의 생산직 사원보다는 광부의 임금이 훨씬 높죠. 네, 임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입니다.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수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교육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더라도 간호사보다 의사가 훨씬 더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도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의 정도다.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임금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도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선사.
발레 파킹 혹은 주차 요원이라는 또 용어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차를 대충 갖다 놓으면 주차 요원이 알아서 주차를 해주고 또 손님이 나갈 때쯤 뭐 차를 갖다 준다든가 지하에 있다면 뭐 이런 뭐 호텔이라든가 혹은 뭐 고급 음식점 같은 데서 좀 해주죠. 도선사도요 주차 요원이에요. 근데 단지 어떤 거다? 대규모 선박의 주차 요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항구가 이렇게 이제 배대는 곳이 있다. 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항구 입구가 있을까? 그럼 여기까지 큰 배가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도선사가 운전을 해서 여기다 배를 대요. 그러니까 그 도선사는 그 항구의 지형과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외국에서 온 그 선장은 여기까지만 배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는 도선사가 알아서 주차를 시킵니다. 그게 도선사야. 그래서 도선사가 기본적인 연봉이 억대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주차요원이고 이 사람도 주차요원인데 이 사람의 임금이 훨씬 좋죠. 왜? 책임의 정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뭐 10억대 뭐 이렇겠죠. 근데 배 같은 경우 뭐 수조 원대 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이 배를 잘못 몰아가지고 침몰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임금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일지라도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직원과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나 혹은 뭐 다른 어떤 투자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떻게 한다?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어떻게? 그래서 임금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보상 격차에 따라서 이건 다 어떻게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쟁하지 않고는 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균등한 임금 격차라는 거는 그만큼 발생하는 그 차이만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것만큼 어떻게 하나? 임금이 낮지만 고용이 불안한 것만큼 어떻게 하나? 임금으로. 그래서 요만큼 얘는 조금 더 만큼 얘는 많이 받는 만큼 뭐가 있는 거야? 고용이라는 것을 맞춰준다라는 그래서 평균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고용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안정이 되는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 임금으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화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균등화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독 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서양에서는 뭐 어떤 이론, 어떤 법칙 이런 거 할 때 사람 이름을 쓰는데 여기서는 해도닉이라는 사람 이름을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23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해도닉 임금 이론을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로젠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도닉 임금이라는 거는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일자리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유쾌함에 대한 보상 요구를 반영한 임금 수준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작업의 쾌적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는 불유쾌함 또 고통스러움 이걸 어떻게 한다? 그만큼의 임금으로 보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독 임금 이론의 가정은 직장의 산업재해 위험도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동일하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다루고 갈게요.
산업재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임금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적게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요인을 제거한다면 회사에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런 다음에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적게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위험도는 다 차이가 난다는 가정하에 뭐 현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 간에는 산업 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은 그래 위험하더라도 위험이 높더라도 나는 임금이 높으면 할래. 근데 B라는 사람은 위험한 건 싫어. 위험한 건 안 할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임금 낮더라도 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일할래. 이래야 임금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전에 차이가 없으니까 높은 임금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갖고 있고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일하는 산업이 전혀 다르고 이동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일 하니까 임금 적으니까 위험한 곳으로 옮겨가야지. 그래야지 임금 많이 받지. 근데 옮겨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산업 간의 그 벽이 존재해서 이동이 어렵다라면 저쪽 산업에서는 많이 주지 않으려고 들 거예요. 왜? 너 이거 안 해도 딴 데서 사람이 오질 않아. 너는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위험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도 임금이 낮은데 위험한 일을 한 사람도 여기 와서 뭐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 간에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산업 간에 나는 위험한 일을 좋으니까 저기 가서 높은 임금 받을래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임금 격차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 격차 경쟁적 원인 중에서 세 번째는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한참 활성화되던 시기. 그 전까진 스마트폰이 없을 땐 그냥 핸드폰이었겠죠. 전화만 되는 시대. 그 시대는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프로그래머.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되면서는 이제는 핸드폰이 컴퓨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게임이라든가 혹은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어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PC에서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프로그래머들이 한때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적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적은데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굉장히 크게 확대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단기간에 형성됐던
시장의 불균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선거 전문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몸값이 뛰겠죠. 평상시에는 선거 전문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홍보 혹은 뭐 등등등등등 여론조사 뭐 이런 등등 이런 선거철에 반짝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몸값이 갑자기 뛰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에서 어떻게 한다? 임금 격차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량의 차이에서 또 발생한다. 예, 당연하겠죠. 인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기술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많은 몸값을 받아서 스카우트해 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주의 효율임금 정책. 효율임금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장임금이라는 게 있고, 시장임금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요게 시장임금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주는 이게 효율임금이에요. 시장임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는 거죠. 많이 주는, 많이 지급해주는 임금 형태죠. 왜 많이 주느냐? 자, 고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경쟁률이 치열해진다는 거는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죠. 생산성 좋은 사람, 기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지식 많은 사람 등등등.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한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좋게 만들겠죠. 그죠? 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기업 이윤을 증대시킨다라는 거예요. 기업 이윤을 증대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윤이 많이 있는 것. 그러면 지불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이 임금을 많이 주는 데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뭐 SK텔레콤 이런 기업에서 왜 임금을 많이 주면서 사람들을 뽑느냐 이거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효율임금 정책을 내가 경쟁한다는 경쟁. 들어가기 전엔 경쟁하는 거고요. 들어간 다음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남들과 경쟁을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 격차 중에서 경쟁 요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효율임금 정책도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